네, 이제 오늘은 그간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이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국내 조선사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던 이유를 선박의 어떤 저가 수주라고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국내 조선사들이 배를 만들어서 돈을 못 번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천억 원의 배를 건조하든 1,600원의 배를 건조하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자를 보면서 배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양 플랜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조선업은 이제 탑다운, 그러니까 산업을 분석한 뒤에 기업을 분석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텀업,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분석한 뒤에 산업을 분석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건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드러난 정보를 토대로 생각의 저변,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매매로 확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업 회사가 매출 계약 공시를 내는데, 그래서 그 공시,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보니까 다음 달인 이제 3월부터 3달 동안 공급을 하는 계약이었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추정해 보는 건 큰 무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3개월 단위로 나오는 이런 공시들을 합한 거를 우리는 이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얼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선업은 이 한 분기의 실적이라는 게 이 지난 분기부터 이번 분기까지 쌓아온 실적에 근거한 게 아니죠. 대개는 2년 전에 수주한 선박과 관련된 실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매출 계산이 되는지는 그 지난번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이 조선업 매출 계산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사 2년 혹은 이제 3년 전에 수주한 계약이 이제 좋은 수주였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때 반응하지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상태에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점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조선업은 이 제조업 기업과는 다르게 이 주가가 움직이려면 지금 수주를 잘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조선업은 이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매일매일 그리고 이제 매달 고정적으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수주 예측은 더더욱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선박이라는 거는 한두 달 만에 건조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발주를 하면 2년 정도 뒤에 받는 거기 때문에 선주들 입장에서는 치열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지난주 이제 삼성중공업 수주권도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조선사들이 이런 수주 공시를 낼 때는 한두 달 동안에 영업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최소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선주사들하고 얘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 사양이라든지 스펙은 어떻게 할 건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미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얘기가 끝났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날짜가 이제 수주하는 공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조선사 영업 파트는 그 일반 회사 영업 스타일이랑은 좀 다른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업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구매할 의사가 없었는데 지갑을 열게 하는 걸 능력을, 이제 그런 능력을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조선업계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주들이 배를 구입하겠다고 직접 왔을 때 이제 관련 조건들을 찾아봐주고 사양 같은 부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구입 계획이 없는 선주들이 국내 조선소 영업사원들을 만나서 갑자기 지갑을 열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좀 샜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양 플랜트 얘기를 해보면, 지난 이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 조선업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면 이 선박 수주보다도 보시는 이런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드러나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당시 국내 조선사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편으로 그 당시에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가 그 해양 플랜트가 이제 실패한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그 당시 조선사들의 주가를 보면 그다지 기대감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건 그 대우조선해양 차트인데요. 이제 보라색 선은 이 WTI 원유 선물 지표를 추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2007년까지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로는,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 이슈가 부각된 이후부터는 이제 2011년도에 잠깐 오른 걸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는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가 높아서, 그러니까 보라색 선이 유가가 높아서 주력 선박인 탱커선 수주를 못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그 유가가 높을 때 유리한 이 해양 플랜트 사업도 같이 따내면서 이제 엄청나게 수주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면 연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골칫덩어리 이슈가 된 거는 이제 2015년 이후의 일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2013년까지는 주가가 좋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없던 매출이 생겼고 또 이제 수주 금액도 엄청나게 컸었던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이 멀티플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해양 플랜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척당 수주하는 그 액수, 그러니까 한 척당 이제 수주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거의 뭐 LNG 운반선 3척 정도 건조하는 거랑 맞먹는 금액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발주하는 선박 척 수도 이제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척당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일단 여러 척을 발주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수주권으로 보더라도 이제 자주 나오는 공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같을지 몰라도 큰 수주 하나 나오고 뭐 반년 쉬는 그러니까 이런 공시보다 중간중간에 이제 긴 텀이 없는 작은 거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연달아 나오는 게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런 엄청난 금액의 수주 공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다음 공시는 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면에서 물음표가 달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6천억짜리가 하나 나오는 것보다 2천억짜리 3개가 연달아 나오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 산업을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안 좋았던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해양 플랜트 능력이 좋지 않다는 걸 외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이제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때 당시 그 국내 언론에서는 뭐 가보지 않은 길을 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건조 지연 문제, 뭐 인도 지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주 금액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호재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언론에서 홍보를 했지만 이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외국인은 어떤 부분에서 이 국내 해양 플랜트 사업이 이런 엄청난 수주 금액을 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국내 조선사들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주를 했던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 전에 당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기 전에 이 플랜트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던 플레이어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사이팸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회사는 워낙 유명해서 조선업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보면 뭐 명품이나 뭐 피자를 파는 나라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유럽에는 이런 좋은 회사들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사이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건데요. 그래서 이 사이팸이라는 회사를 보면 이제 유럽 최초의 이제 해양 프로젝트인 유전 개발도 주도를 하고 또 이제 이탈리아 최초로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맡으면서 건설이랑 시추 부문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이팸이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원유 시추 사업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수주를 이제 포기를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해양 플랜트를 발주하고 수주하는 그런 관계를 보면 뭐 기존에는 이제 뭐 엑슨모빌 같은 이제 초대형 오일 메이저 회사들이 직접 해양 플랜트 발주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주한 걸 이제 사이팸 같은 기업들이 수주를 가지고 오면 이제 그 밑에 조선사들이 이제 하청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때때로 조선사들하고 직접 거래를 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그러니까 갑을병으로 따지면 이 조선사들은 이제 병이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주체가 이제 오일 메이저 업체랑 이 엔지니어링 기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뭐 필요한 여러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이제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사 기간에 대한 어떤 조율 같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두 회사가 서로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조선사들은 직접적으로 느끼는 리스크가 좀 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 조선사들은 이 사이팸 같은 엔지니어 업체들이 이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됐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8년에 불거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이제 100불을 거의 뭐 100불까지 치솟자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은 이제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가가 계속 100불 위에서 노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해서
메이저 오일 컴퍼니들은 더 깊은 해심에서, 그러니까 더 깊은 바다에서 더 많은 기름을 뽑아 올리고 싶은 마음에 더 깊게 시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엔지니어 컴퍼니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이 본인들이 잘하는 분야이긴 했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난이도가 이제 어느 부분까지 높은지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제 엔지니어들이 계속해서 거절을 하니까 메이저 오일 업체들은 이 하청으로 일을 했던 조선사들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도 프로젝트가 이제 그동안 하청으로 일했던 조선사들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발주사들은 이제 조선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걸 수주한 국내 조선사들은 결국에 이제 독이 든 성배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발생한 이제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이 대참사 역시도 이 문제가 된 주 원인을 보면, 업체에서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부실 공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해양 플랜트 역시도 이제 그 이면을 보면 과거에 이제 하던 대로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돈을 더 줄 테니까 공사 기간을 좀 당겨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걸 또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할 수 있다고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 어려운 걸 왜 받은 걸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 조선 분야에서 이미 괄목할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양 플랜트 산업 역시도 도전해보자는 이런 도전 정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부족했고 이 설계 능력도 부족했던 국내 조선사들이었지만,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 정신 하나만으로 이제 도전을 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이제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3조 5천억짜리라는 이 천문학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지연이 되면서 이에 따른 적자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도 이제 수주를 하긴 했는데 설계를 할 줄 몰라서 2년 동안 설계만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2015년에 이 조선 3사 적자 규모를 총 보면 무려 7조 원이나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한 게 7조 원이 아니라 손실로 처리가 된 것만 7조 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인 유럽 기업들도 못하겠다고 이제 손살을 치던 거를 당시 이제 협력사로 일했던 국내 조선사들이 무리하게 가지고 오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떠안게 됐고, 이제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 조선사들의 주가는 큰 암흑기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보라색이 이제 삼성중공업, 이제 주황색이 이제 한조양의 차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2010년 초반에 이제 해양 플랜트를 수주했을 당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쟤네 이제 조선사들,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들이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었고, 앞으로 이제 2년 혹은 3년 뒤에 벌어질 일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공시가 나온 200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조선사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조선사가 배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플랜트 사업도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라고? 한 척에 6천억 원이라고? 엄청나게 발전을 했네. 멀티플을 줄만 하네. 라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매수를 한 것이죠. 그럼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당시 협력사로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저하게 또 실패를 했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설계를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박건조와 다르게 이 해양 플랜트는 이 설계도 자체를 국내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주로 받아와서 작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주도권 자체, 그러니까 사업 주도권 자체가 국내 조선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공사라는 게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처음에 선주가 요청한 대로만 진행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중간에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작년처럼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이제 그거 쓰지 말고 이거 쓰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선박을 건조할 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을 국내 조선사들이 했지만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랜트 설계도 자체가 이제 국내 조선사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빵을 만드는 제빵사인데 어떤 대규모 행사를 위해서 대량으로 이제 빵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요청한 업체 사람이 와서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재료가 별로 좋지도 않고 비싸니까 이제 그거 쓰지 마시고 다른 재료로 빵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요청한 사람의 제안이 합리적이면 이제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이제 제빵사는 그 업체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또 빵을 만드는 이제 원천 기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안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플랜을 제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제안을 하는 거지만 나는 빵을 만드는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재료가 많이 쓰이든지 혹은 적게 쓰는지를 정확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원리로 당시 조선사들은 이 선박 분야에서는 탑티어였기 때문에 뭐 고객사들이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해오더라도 이제 관철시킬 수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도 외부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계도를 바꿔서 보내주면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그냥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조선사들이, 국내 조선사들이 엔지니어 기업들하고 일하는 협력사이긴 했지만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도면이 바뀌어서 다시금 프로젝트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바뀐 부품을 뭐 어디서 사와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 장비들을 어떤 걸 사용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부면들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 요청이 왔을 때 뭐 후다닥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부품을 뭐 어디서 사와야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얼마에 사와야 되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공사 기간은 얼마나 길어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르니까 이런 상태에서 적자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2010년대 이후에 이 국내 조선사들이 소위 말해서 이 암흑기를 거치게 된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뭐 행간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선박 저가 수주를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유가가 다시금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국내 조선사들이 이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는 기사들,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랑 지금은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그 당시 배웠던 교훈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논리로 바라봐야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저도 그 이후에 이 국내 조선사들의 플랜트 설계 기술 같은 점들을 조금 더 리서치할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한편으로 앞으로의 조선업은 좋아질 부면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게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난 수년간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 암흑기를 걸었던 이유,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 산업이 독이 든 성배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